엄마, 재혼하시면 우린 남이에요. 그 사람 만나면 엄마는 이제 우리 가족 아니에요. 너 지금 엄마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라디오 사연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오는 다양한 인생사와 삶의 경험들을 재미있게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사연자들에게 큰 힘이 되며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파주 외곽에 살고 있는 67세 이정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게는 참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평생을 남의 이름표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영수 엄마, 김서방네 마누라, 큰며느리, 누구에게나 그런 식으로 불렸지만 제 이름 이정자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참 드물었어요. 25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서툴지만 애쓰며 살았고 두 아이 낳고 키우며 단 한 번도 제 삶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의 밥상을 차리고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고 누군가의 미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믿었죠.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남편이 은퇴하고 집안이 점점 조용해질수록 내 안의 고요함은 점점 낯설고 무거워졌어요. 주말마다 집에 와서 엄마 밥 찾던 아이들이 이번 주는 바빠요. 다음에 시간 되면 갈게요. 그런 말만 남긴 채 떠났고 남편은 TV 속 뉴스와 술잔만 바라보며 긴 하루를 끝내곤 했습니다. 나는 그저 고요히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존재 같았어요. 이제는 내 삶도 다 끝났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불러주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자 씨, 이 문장 참 좋네요.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마치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걸었던 짧은 시간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냥 이정자로 존재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내 아이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런 분 만나면 우린 남이야. 엄마 요즘 상태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사랑 하나 시작했을 뿐인데 내가 모은 돈을, 내가 산 집을 왜 남처럼 굴고 무시당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나로 살고 싶었던 한 여자, 그 용기가 어떻게 외면과 상처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다시 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버텼는지를 담아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 시작만으로도 가슴 어딘가가 찡해지셨다면 당신도 나와 비슷한 삶을 걸어오신 분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닿는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25에 결혼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작은 직장에 다니다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3개월 만에 양가 상견례, 2달 뒤에 결혼식을 올렸죠. 당시엔 다 그랬어요. 연애는 사치였고 조건 괜찮으면 시집 간다는 말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통하던 시절이었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크고 눈매가 진중한 편이었지만 감정 표현은 정말 서툴렀어요. 고생했어라는 말 대신 묵묵히 일만 하고 집에 오면 TV를 틀어놓고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이었죠. 결혼 초엔 시댁살이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뚝뚝하고 일이 많으신 분이었지만 저를 미워하거나 구박하진 않으셨어요. 다만 그 집엔 정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또 일하고 식구들 밥을 다 차려주고 나면
제 밥은 늘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결혼 3년 차에 작은 전셋집으로 나와 남편과 아들, 그리고 갓난쟁이 딸까지 네 식구가 살게 되었어요. 그 집은 14평짜리 반지하였는데 창문을 열면 바로 도로가 보이고 여름엔 습하고 겨울엔 보일러도 잘 안 나오는 곳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이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유난히 수학을 좋아했어요. 학용품 하나에도 세심하게 반응했죠. 엄마, 이 연필은 진짜 잘 써져. 그 말 하나에 마트 계산대 앞에서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딸은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졸라서 밤마다 랜턴을 켜고 이불 속에서 토끼가 말했어요. 그렇게 동화책을 읽어줬죠. 아이들 둘 모두 병치레가 잦았지만 한 번도 병원비가 아깝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오히려 새벽에 열나는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도 이 아이들이 내 전부다 그런 마음으로 달렸어요.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술 한 잔, 주말이면 혼자 낚시 채비를 챙겨 나가는 모습에 섭섭함보단 체념이 앞섰죠. 남자는 원래 저런가 보다. 감정 나눌 사람은 애들뿐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며 살았습니다. 생활은 늘 빠듯했어요. 아이들 학원비며 교재비에 남편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 오전엔 마트 시식 코너, 오후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주말엔 아이들 과외교재 정리해주는 일까지 했어요. 누구보다 바쁘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애들만 잘 되면 된다. 그리고 아이들은 잘 자라줬습니다. 아들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발표날 아들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죠. 엄마, 나 됐어. 서울대.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눈물로 터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어요. 딸은 교육대학교에 들어가 중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엄마 같은 선생님이라고 불릴 만큼 다정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입학식, 졸업식, 임용시험 합격. 그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고 저는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나는 애들 덕에 성공한 인생이야. 하지만요, 아이들이 커서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연락이 줄어든 정도였어요. 명절엔 전보다 짧게 다녀가고 어버이날엔 꽃 배달 하나로 대신하고 제 생일엔 카카오톡으로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더군요. 아들 집에 갔을 때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도 있었고 딸은 엄마, 학교 일이 너무 많아서라는 말을 반복했죠. 그땐 몰랐어요. 그게 불편한 존재로 바뀌는 시작일 줄은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 하루 머물고 바로 떠난 아들, 조문객들이 아직 있는 시간인데 회사 일이 있어서요라고 말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싸늘했어요. 남편이 떠난 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솥을 열어도 밥 냄새가 반갑지 않았고 TV를 켜도 소리가 허공에 맴도는 듯했죠.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지?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펜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한 줄짜리 메모였습니다. 오늘은 너무 조용해서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다. 그 메모가 제 인생을 다시 바꾸기 시작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날은 초여름 바람이 기분 좋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파주시 도서관에서 열린 작은 북토크 행사, 삶을 주제로 글을 쓴 사람들의 모임에 제가 발표자로 초대됐던 날이었죠. 발표 전 거울을 보며 옷깃을 고르던 제 모습이
오랜만에 여자 같아 보였습니다. 긴장도 됐지만 설렘이 더 컸어요. 제가 쓴 짧은 에세이를 낭독하고 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행사 끝 무렵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정자님이시죠? 오늘 글 정말 잘 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 나는 누구였는가, 그게 마음에 오래 남네요. 단정한 셔츠의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무엇보다 제 말을 경청해주는 눈빛이 낯설고 따뜻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그 사람과 종종 연락을 주고받게 됐고 가까운 북카페에서 함께 책을 읽고 글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분은 일은 서울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 은퇴 후 파주로 내려와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지만 마음은 아직 누군가를 그리워하더군요. 그 사람의 말이 어쩐지 제 안의 허전한 구석을 건드렸습니다. 처음엔 친구처럼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함께 걸어가는 골목길이 다르게 보였어요. 햇살 좋은 오후, 커피잔을 마주하고 그 사람이 제 글을 읽고 말했습니다. 정자 씨, 이 문장, 그땐 정말 많이 외로우셨죠? 그 한마디에 왈칵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구도 묻지 않았던 질문, 아니, 감히 묻지 않았던 제 감정을 처음으로 누군가가 알아봐 준 순간이었으니까요. 몇 개월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서로의 삶을 조금씩 공유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용기 내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에 같이 글 읽고 지내는 분이 계셔. 정식으로 만나는 건 아니지만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따뜻해. 그 말을 꺼내는 데까지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먼저 딸이 말했어요. 엄마, 그게 지금 말이 돼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저는 진심을 담아 설명했어요. 딸, 엄마도 사람이야. 밥 같이 먹고 말 상대 돼주는 사람. 그런 존재가 그리울 때도 있지. 딸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 지금 뭐에 홀리신 것 같아요. 혹시 그 사람이 뭐 부탁한 건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너 엄마가 지금 판단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 딸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죠. 엄마, 저희가 엄마 걱정돼서요. 요즘 감정 기복도 심해 보이시고 혹시라도 중요한 결정을 감정적으로 하실까 봐요. 그러면서 내민 건 재산 보호를 위한 후견인 지정협조 요청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를 후견인 아래 두겠다는 거야?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정식 신청은 아니고요. 그냥 미리 대비 차원이에요. 요즘 이런 사례가 많다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들 눈에 나는 이제 멀쩡한 어른도 아니구나. 그날 밤 딸이 찾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은 오빠 명의로 넘기는 게 맞아요.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문제 없대요. 엄마 도장만 있으면 돼요. 저는 딸을 조용히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너 지금 엄마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안 보지? 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또 그러신다. 이런 감정적 반응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감정적. 그 단어가 제 마음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그래. 그래서 너희가 엄마가 아닌 대상으로만 보는구나.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딸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그래, 마음대로 해. 이제 너희한테 기대 안 해.
가져가. 그게 너희가 원하는 거면 딸은 그제야. 조금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도 금세 외면으로 바뀌었고 저는 조용히 거실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 말했습니다. 내가 바란 건 다시 사랑해보는 거였을 뿐인데 며칠 뒤였습니다. 우편함에 낯선 서류 한 통이 꽂혀 있었어요. 두툼한 종이 봉투, 정중한 인쇄체, 내용 증명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발신인은 김영훈, 제 아들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고 읽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정자 귀하의 최근 정서적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재산 처분 및 계약 행위에 있어 가족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후견인 지정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한 문장이 마치 날선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불안정성, 가족의 보호, 협조 요청. 내가 지금 제정신 아닌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거야?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수순의 시작이었고 그 안에 담긴 건 제 인생 전체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영훈아, 엄마 아직 멀쩡해. 정신도 판단도 흐리지 않았어. 그러자 아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 생각이고요. 요즘 연세 많으신 분들 사이에 사기나 재산 피해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의심받아야 할 사람이니? 전화는 조용히 끊겼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노트북 가방을 꺼내더니 말없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건 법무사랑 상담하면서 만든 문서예요. 이 집 오빠 명의로 이전하는 걸로 정리됐어요. 지금 등기만 넘기면 돼요. 여기 도장하고 지장만 찍어주세요. 저는 무표정하게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넌 지금 엄마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딸은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또 감정적으로 그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감정적? 그 단어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넌 엄마가 감정이 없는 줄 알았니? 엄마도 외롭고 사람 그리워하고 사랑도 해보고 싶은 사람이야. 딸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가 그런 말 할수록 우리가 더 걱정돼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꺼내 딸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하고 싶은 거라면 마음대로 해. 엄마는 더 이상 너희한테 아무것도 기대 안 해. 그 말을 남기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며칠 후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자 권사님, 요즘 교회 분위기가 좀 그래서요. 어떤 분위기요? 아니, 딸이 SNS에 올린 글 보신 분들이 계셔서 권사직은 잠시 내려놓으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그 순간 세상이 저를 하나씩 잘라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회 30년을 다녔던 그곳에서조차 나는 조용히 물러나야 할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집 앞 꽃가게 김 사장님은 제가 인사에도 외면했고 시장에서 마주친 떡집 아주머니는 에휴, 예전엔 참 반듯하셨는데 라는 말을 툭 던지고 지나쳤습니다. 저는 길거리에서도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한다.
딸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당신한테 부담 주기 싫다. 그 말들을 남기고 그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혼자가 되었고 아무도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걸까? 거울 속에 나는 어깨가 축 처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자님, 아드님이 데리러 오셨는데요. 등기 이전 서류 중에 인감증명서가 누락돼서요.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 인감증명서 준 적 없는데요. 아, 그런가요? 근데 도장이랑 사인까지 있어서요. 그 순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도장, 몇 달 전 보험 갱신 때문에 가져간다고 했었지. 그게 그때였던 겁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채로 말했습니다. 그 서류, 위조입니다. 제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날 저녁 파출소에 찾아갔습니다. 제 명의의 집을 아들이 몰래 매매하려 했습니다. 도장을 무단으로 가져갔고 서류를 위조했어요. 담당 경찰관은 조용히 듣더니 제 주민등록증과 날짜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이정자님, 이건 사문서 위조 및 재산 침해입니다. 바로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말이 믿어졌구나.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 그 밤 처음으로 그 모든 상처에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지킨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문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울음이 아무런 신호도 없이 터졌어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던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숨죽이고 살았는지를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파출소를 나서기 전 담당 경찰관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이정자님, 늦었지만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 참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말하는 분은 드물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속에 뭔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나는 비로소 내 말을 누군가에게 전했다. 그리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도 하늘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구름은 흐르고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엔 작은 구멍 하나가 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눈가가 잔뜩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아니야. 오빠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진짜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괴로운 줄 몰랐어. 그저 엄마가 엄마답지 않게 느껴졌어. 늘 조용하고 늘 우리 생각 먼저였는데 갑자기 사랑을 한다니까. 그게 배신처럼 느껴졌어. 저는 잠시 딸을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넌 엄마가 끝까지 희생만 하다가 조용히 병원 가고 요양원 가고 그렇게 죽을 줄 알았겠지. 딸은 그 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딸의 손을 감쌌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살아있고, 느끼고, 사랑도 하고, 상처도 받는 사람이야. 딸은 눈물을 쏟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 단단히 쌓여있던 서운함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딸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국을 푸고 반찬을 건네고 그렇게 작은 화해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도착한 등기소 결정문, 부당한 위임장은 무효이며 피해자 이정자의 재산권은 온전히 보호됨을 확인함. 그 종이를 읽고 손으로 꼭 쥔 채 거실 한복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스며드는 오후였고 오랜만에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커튼을 흔들었고 골목길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는 모습이 유난히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혼자 있는 이 집에서 안심이란 걸 느꼈습니다. 아들의 위조 서류는 무효화되었고 인감 도장은 다시 제 손에 돌아왔습니다. 청년 우견인 신청은 공식적으로 거부되었고 저는 스스로를 법적으로도 지켜냈습니다. 작은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자님, 그 글 정말 좋았어요. 우리 개간지에 꼭 실었으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따뜻하다는 말로 닿을 수 있다는 게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당신이 내게 보여준 용기,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그 진심을 감당하지 못했네요. 그 말은 이별이었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봄처럼 따뜻한 순간을 안겨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지금 저는 파주 외곽 이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라디오를 틀고 커피를 내리고 출판사에서 온 원고를 교정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이 끝난 오후엔 가끔씩 동네 도서관에 가고 서점 한 켠에 앉아 읽다만 소설책을 다시 꺼내 읽습니다. 어느 날은 글을 쓰다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올해 67세. 내 이름은 이정자. 내가 살아낸 시간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간다.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세상은 늙은 여자가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느끼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이상한 일처럼 취급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의 허락 없이도 나답게 살겠다. 누군가는 지금도 말할 겁니다. 그 나이에 뭘 말년 조용히 살아야지.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말들에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그 나이라서 더 간절하게, 더 진심으로, 더 뜨겁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걸 몸으로 배웠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도 가슴이 뜨끔하거나 어딘가가 시큰했다면 당신도 비슷한 길을 걸어오셨거나 걸어가고 있는 중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 잊지 마세요. 당신은 절대 사라져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엄하게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살아온 시간도, 상처도, 희생도, 그리고 그 안에 숨은 당신만의 이름도 모두 소중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 속에서 당신 마음과 겹치는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용기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자기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따뜻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